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엄마들은 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저희 엄마를 꼽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초등학생 시절에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수업 중간에 위인전을 읽는 소감이라든지 장래희망이라든지 그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적어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 대통령, 유관순 열사 적을 때 저는 당당하게 우리 엄마요 하고 외칠 정도였어요. 꼭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혼자의 몸으로 저를 낳게 되었고,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저희 엄마는 항상 저에게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야, 야, 아빠 없는 게 뭐 죄니? 전혀 죄 아니다. 아빠 있으나 없으나 엇나갈 애들은 엇나가는 거고 바르게 자랄 애들은 바르게 자라는 법인 거야. 요즘은 말이다. 애비가 있어도 애비 노릇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그런 놈들 밑에서 눈치 보고 구박받고 자라는 것보다야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우리 딸 어디 가서 절대로 기죽지 마. 하지만 지영이도 그렇고 진이도 그렇고 나한테 아빠 없다고 놀린단 말이야. 엄마랑 둘이 산다고 아빠가 없는 애라고. 우리 아빠는 저기 멀리 도망갔다고 놀리는데 나 너무 속상해 엄마. 그것들이 아주 미친 거 아니야? 아이 그게 무슨 놀림거리가 된다고 놀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그 연놈들이 못 빼어먹은 거다. 세상에 아빠 없이 자라는 애들도 많고 엄마 없이 자라는 애들도 많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들도 얼마나 번듯한데 그런 걸로 놀리기를? 놀림거리 하나도 아니야. 옆동 사는 지영이가 말이야. 나한테 아빠 없다고 매번 놀려. 친구들한테도 나랑 놀면 아빠가 도망간다고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빠가 없으면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울 수가 없을 거고 아빠가 운전해서 여행을 가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자 제가 속이 상한 마음에 글쎄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친구들이 놀리는 말을 고스란히 전달했어요. 저희 엄마 불같은 성격에 홀몸으로 저를 키워냈는데 이런저런 21번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 길로 바로 지영이네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라고 쿵쿵거리며 현관문을 발로 찼어요.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자 지영이네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었죠. 씩씩거리는 우리 엄마의 얼굴을 한번 옆에서 가만히 서서 엄마 눈치 한번 지영이 아줌마 눈치 한 번을 살피는 저를 바라봤죠. 아니 은주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남의 집 때문에 왜 발로 차고 그래. 벨 눌러도 알아서 다 나올 건데 내가 애들 밥 준비한다고 조금 늦었다고 대문을 그렇게 발로 차기가 있어. 아유 대문에 흠집이라도 났으면 내가 아주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어이씨구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가 오죽 열이 받았으면 지영 엄마네 집 대문을 발로 찼겠어? 내가 아주 보자 하니까 가만히로 보이지? 아우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은주 엄마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애들끼리 싸우기라도 했대? 초등학생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니 은주 보니까 멀쩡하구만.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고. 여자애들끼리 말싸움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아유 그냥 애들끼리 풀게 내버려둬. 우리 딸이 상처받은 걸 왜 알아서 풀라고 그래? 지영 엄마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아니 네 집 딸내미가 이렇게 생각 없이 짓거리고 앉아있어. 어머 지금 우리 지영이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지영이가 뭐? 무슨 말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은주랑은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니까 서로 투닥거릴 수 있지. 고기 집에 가. 집에 와서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말 안 하나 보네. 우리 딸한테 애비 없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같은 걸 시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지영 엄마까지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 어? 아빠 없는 게 무슨 죄라고. 그게 뭐 잘못이야?
왜 그런 말을 해서 우리 딸한테 상처를 주냐고? 아유, 난 또 뭐라고. 아니, 애비 없는 애한테 애비 없다고 말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은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었잖아? 그리고 우리 지영이가 무슨 왕따를 시켰다고 그래? 지영이가 그럴 애로 보여. 그냥 은주 얘랑 투닥거리다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거겠지. 어이씨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안 한다 이거지? 애비는 지영이는 애 성격이 왜 그따위야? 어? 애비가 하루 종일 술이나 처먹고 동네에서 술 취해서 고성방가나 지르고 앉아있으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지? 아니, 그런 애비 밑에서 자라느니 그냥 우리 은주처럼 애비 없이 자라는 게 낫지. 어머, 아니 뭐라고? 은주 엄마, 그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아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아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나야말로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가. 대체 부모한테 뭘 배웠길래 애가 싹퉁바가지 없이 저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고 무시를 하고 다녀. 아니, 지영이 엄마 운전할 줄 몰라? 꼭 애비가 운전해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 내가 운전해서 돌아다니면 되지. 지영이 너 그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 된다. 저희 엄마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지영이도 궁금했는지 빼꼼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지영이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지영이는 냅다 방으로 숨어버렸어요. 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반박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거겠죠. 어머, 기가 막혀서. 아니, 왜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 어른들끼리 성적으로 잘 끝내고 애들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될 일 가지고 부모가 관여하고 들면 애들 사이만 더 서먹해지는 거 몰라서 그래? 지금 뭐 나랑 싸움이라도 하자는 얘기야? 그래? 내가 어디 지영 엄마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봐?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우리 은주한테 찾아와서는 애비 없다고 놀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지영이 너 다 듣고 있지? 한 번만 더 우리 은주한테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네 머리도 아주 빡빡 밀어버릴 줄 알아. 그리고 지영이네 집 대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차고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그 통쾌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 그 자체였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그 외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돈까지 벌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넉넉지 않아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화장품 방문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화장품들을 받아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었죠. 성격이 불같긴 했어도 그래도 그런지 호탕하고 유쾌한 면도 있었어요. 항상 엄마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았었고 화장품 판매 사업은 우리 엄마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업이나 다름없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두 개씩만 사줘도 꽤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럭저럭 저와 먹고 살 만큼 돈을 버셨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리 엄마 생각에 방문 판매 사업 하나로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보험까지 판매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화장품을 팔러 방문을 해서는 보험 팔이를 하셨던 거죠. 자기야, 근데 보험은 하나 들어뒀어? 점점 병원비가 오르고 있는데 실비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웬만해서는 추천하라는 거 알지? 이번에 진짜 좋은 가격에 보장 좋은 내용으로 상품이 하나 나왔어. 내가 자기한테만 딱 추천해 줄게. 저희 엄마가 또 말발 하나는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듣는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화장품 몇 개 사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뻐기가게 홀려버리는 거죠. 보험 판매일까지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 결과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우리 엄마가요 보험 판매 지부장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그 지역 보험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지부장 말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회사에서도 우리 엄마를 눈여겨봤던 거죠. 지부장 일을 하면서 저희 엄마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했어요.
저랑 엄마랑 둘이 살면서 말이죠. 분명히 집안 형편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보란 듯이 저희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취미 생활을 가지고 하는 동안 돈 걱정 한 번을 안 할 정도로 우리 엄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고 저를 위해 헌신해 주셨어요. 비록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서 양육비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양육비 한 푼이 아쉽지 않았죠. 제가 완전 아기였을 때 우리 엄마 화장품 방문 판매도 못하던 시절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풀죽을 쏘아서 먹기도 했었대요. 왜 쌀알을 갈아가지고 뭉근하게 졸여서 먹는 풀죽 있잖아요. 쌀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쌀 얻어다가 먹으면서 버티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 정말 잘된 일이었죠.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다니고 싶은 학원 다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같은 걸 먹으러 가서도 오늘은 내가 쏜다 하면서 통 크게 친구들에게 떡볶이 한 접시 사주면서 그렇게 엄마와 추억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이유도 오로지 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둘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매 학교마다 입학과 졸업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두고 저에게 제일 먼저 달려오던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니까요. 전 정말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한 방에 첫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우리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혼자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딸이 드디어 사회에 발을 딛고 나가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감회가 남달랐겠어요.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런 딸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엄마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제야 엄마는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는 게 네가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니까 느껴지는구나. 주변에서 왜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매 시간에 쪼개서 사는 거냐고 물어보았을 때도 그 이유를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너를 키우려고 그랬었나 보다. 나도 이제는 말이야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나한테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비록 버는 월급이 엄마가 벌었던 월급에 비하면 아직은 세 발의 피지만 이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예 다 내려놓고 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당장 조금 쉼이 필요할 뿐이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말이다.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여태까지는 너 키우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 그래요, 엄마. 2, 3개월이라도 푹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퇴직금 넉넉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한동안 고민도 없잖아. 나도 이제 생활비 보탤게.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를 위한 삶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유, 내가 정말 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어. 그치? 아비 있는 애들보다야 훨씬 낫지. 월급 받기 시작하자마자 생활비부터 보태겠다는 딸이 세상 천재 어딨어. 그렇게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위한 삶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백수도 천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엄마랑은 영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나 봐요. 딱 3주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엄마가 좀이 쑤셔서 못 살겠다고 아주 곡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야야, 백수도 말이다. 해본 사람이 하는 일인가 보다. 수십 년을 글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면서 살았더니 고작 3주일 남짓 쉬었는데도 좀이 쑤셔서 못 살겠다.
당장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봐서 취직을 해야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동네 산책이나 다니니까 아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아이 참 엄마도 왜 그래. 이왕 쉬겠다고 마음먹은 거 그냥 엉덩이 확 눌러붙이고 앉아서 푹 쉬어봐요. 아니면 그동안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이라도 좀 다니던가. 가까운 나라들 많잖아.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관광 상품도 잘 되어 있어서 말 하나 할 줄 몰라도 갈 곳 많던데. 걔네라고 나처럼 뭐 여유가 있겠니? 아니 네가 뭐 시집이라도 가야 내가 마음을 놓고 쉬던지 하지. 내가 천성이 밖에서 놀아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유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테니까 말리지 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그거다. 엄마,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부터 무슨 시집 타령이야. 내가 막상 시집 가면 엄마야말로 심심해서 못 견딜걸? 언제는 애비 없이도 잘 컸다고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는 결혼을 하라고 그런데? 엄마나 재치자리 알아보던가. 얘가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나이에 무슨 재치자리를 알아보라고 그래. 아유 나는 남자라면 아주 학을 뗀다 학을 떼. 너나 시집 잘 가라 이 말이야. 아니, 엄마가 벌써 47인데 네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손주 떡하니 안겨줘야 부담 없이 애도 봐주고 하지 않겠니? 저희 엄마가 일찌감치 저를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 편이었죠. 솔직히 47이면 늦지막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요즘은 쉰에도 임신을 한다던데. 저는 엄마가 저만 홀로 평생 키워왔는데 결혼이라도 해서 좋은 남자분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재치자리 알아봤으면 좋겠다니까. 아니 사실 재치도 아니긴 하지. 엄마가 미혼모로 나를 낳았으니까 호적도 깨끗하잖아. 어디 가서 나를 딸 말고 동생이라고 해도 되겠구먼. 진짜 보자 하니까 엄마를 놀리고 그래. 아유 난 싫다. 너 낳아서 평생 뒷바라 짜고 키웠으면 됐지. 무슨 남자를 또 만나려고 등 떠밀어. 너나 시집 가라. 나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고 싶네요. 직장 생활도 할 만큼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돈도 모을 만큼 모으고 말이야.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할 거라고. 이 기집애가 아주 등짝 후드려 맞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육아도 말이야 일찍 낳고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너 낳았으니까 그렇게 억적같이 살면서 버틸 수가 있었지. 내가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널가졌으면 아마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안 왔을 거다. 이렇게는 절대로 못 살았어. 좋은 사람 생기면 말이야 하루빨리 결혼부터 하고 애 낳아서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저희 엄마는 저에게 빨리 완벽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요즘 또 저출산 시대이니만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억으로 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아 키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버텨가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에게도 아주 큰일이 터지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라서 절대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은주냐? 은주 맞니?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처음 듣는 목소리임에도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퇴근하는 길에 우뚝 서서 저도 모르게 흐느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우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그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예요? 맞아요?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우리 아버지가 맞냐고요. 처음에 이름을 불렀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대방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정말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전화기 사이를 오갔지요. 저는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한 것이니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을 서서 대답을 기다렸는데 입을 간신히 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염치없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우리 은주 얼굴 딱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어. 딱 한 번만 나를 만나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선뜻 알겠다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일이 아니라 엄마와도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붙잡고 이야기했죠. 엄마, 나 아빠라는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딱 아빠인 거 알겠더라. 나한테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아빠를 만나고 와도 괜찮을지 모르겠더라. 엄마랑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 나도 거의 30년 만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을 받았다. 내가 네 연락처를 알려준 거야. 너를 하도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우리 딸이 보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보게 해주겠다고. 아니 너랑 연락해보라고 알려줬다. 나를 가졌을 때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 왜 지금 와서 우리한테 연락을 했을까? 그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연락 왔었던 적이 없었던 거지? 단 한 번도 없었지. 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니? 솔직히 나도 궁금하긴 하구나.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너를 보고 싶다고 찾는 이유가 뭔지 말이야.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휴 이걸 정말 만나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나 꼭 한번 우리 아버지란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긴 했어 엄마. 나 혼자 가는 건 무서우니까 같이 가주면 안 돼? 아휴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네 아버지랑 나랑 아주 열렬한 사랑을 했던 사이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란하게 연애했다. 그때만 해도 혼전 임신이라는 게 손가락질 받을 때였지. 근데 글쎄 내가 덜컥 너를 임신한 게 아니겠어? 여기까지야. 내가 가끔 이야기를 했으니 잘 알 테고. 문제는 그 이유였는데 시댁이지. 그 사람네 집안에서 나를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다.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 아이도 포기하라고 하지. 내가 아주 진퇴양난이었다 이 말이야. 왜 반대를 한 건데? 설마 뭐 집안의 재산 차이, 학력 차이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면 나 아빠한테 너무 실망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 재산이 차이가 나고 학벌이 차이가 나면 반대하는 게 공공연했지. 나는 말이다.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나를 질질 끌고 가서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건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정말로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올까 봐 내가 먼저 네 아버지를 끊어냈다. 나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결혼 허락 받아내자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너를 포기하게 될까 봐 내가 연락 끊고 자취를 감춰버린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쳤었다는 거야? 정말 뱃속에 있는 나를 지켜내려고? 당연하지. 엄마가 되었는데 그 정도도 못할 사람이 어딨어. 네 아버지가 백방으로 나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는 간간히 들려왔지. 하지만 연락처고 뭐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인데 지방으로 꽁꽁 숨어버린 나를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어. 전입신고며 뭐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부부가 사는 새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나는 노부부의 도움으로 그 새방에서 산파 불러서 넣어 출산한 거야. 산부인과가 널려있고 장비가 신식으로 바뀌는 마당에 산파 불러서 출산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니? 아빠가 노력을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숨었다고 못 찾았다는 건 핑계인 것 같아. 상실감이 컸겠지. 얘기하다 보니 내가 자연스럽게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아주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 아마 나를 죽어도 못 찾았을 거야. 나를 잊지 못해서 그렇게 끙끙 앓다가 시댁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해외로 보내버렸다고 하더라.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정신없이 살면 잊히게 될 것이라고. 근데 이 인간도 지독한 인간이었던 거지. 거기 가서 털을 잡고 사는데 평생을 혼자 살았다지 뭐야.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집안에서 손자리 들이밀고 노란 머리 여자라도 데리고 오라 했다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다 하더라. 아이, 거기서 그렇게 털을 잡고 잘 지내고 있었으면서 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와? 갑자기 나를 보고 싶다는 것도 이상하고 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 아유,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야 하겠지만 글쎄 암에 걸렸단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했다더니 말기암이래 글쎄. 외국에서 치료를 하자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보험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다가 전이가 되어서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기구한 운명이지 뭐. 아버지께서는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는 바람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후회를 남기지 말아보자는 심산으로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저에게도 연락을 하신 것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염치 없지만 얼굴 꼭 한번 보고 가고 싶다고. 저도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엄마랑 용기를 내어서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는 정말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고 온몸 구석구석 전이가 되어 있어서 진통제가 아니면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아휴, 내가 우리 은주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이거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내가 꼭 한번 우리 은주 얼굴 보고 싶었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때 그렇게 쉽게 이 사람의 손을 놓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국으로 떠난 게 아니었는데.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픈 몸으로도 사죄를 거듭하시는데 저도 진짜 그동안 얼마나 원망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솔직히 아빠 없는 은주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었고 우리 엄마가 남몰래 소주를 한잔 하시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었고 사춘기 때는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면 무조건 아빠 때문이야 하면서 살았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한 거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제 눈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숨을 쉬는 것도 편치 않으셨고 말을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 엄마를 보면서 힘을 내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주라는 시간을 보냈죠.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가까워졌어요. 아버지께서 말기암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족,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말만 되면 엄마랑 저랑은 아버지를 보러 갔고 그동안 우리가 떨어져서 지냈던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이 무색하게 나눌 이야기들을 죄다 나눴습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놀림부터 항상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엄마를 꼽았다는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나눴어요. 그런데요, 아빠, 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안 보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면 얼굴 한 번은 보여주실 법한데 아니면 저희가 없는 시간에만 오시는 건가요? 저희 모녀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미 두 분 모두 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급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니 뭐니 타령만 늘어놓으시다가 허망하게 두 분 다 사고로 하늘에 가셨단다. 나에게는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은주 너랑 네 엄마뿐이야.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아직 대학 시절 이야기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죠.
살아온 시간에 비해서 같이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저희 모녀에게 놀라울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버지네 집안에서 엄마를 급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고 하더니만 정말 재산이 꽤나 있는 부자였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겠다는 듯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엄마 이름으로 건물 한 채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집 한 채를 해주셨어요. 임자, 내가 임자라고 불러도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동안 우리 은주를 누구보다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야. 엄마에게 주신 그 건물 한 채의 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격도 엄청나지만 위치 자체가 정말 좋고 상가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월세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아버지네 집안에서 엄마를 반대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엄마, 건물 관리하면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일자리 같은 거 알아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그걸 바라고 엄마한테 건물을 떡하니 주신 게 아닐까? 엄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아버지 장례식까지 잘 치러주고 양지 바른 곳에 묘자리까지 알아봐 주시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회사에서 승진이라는 걸 하고 자리도 잡게 되고 아무튼 32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바쁘게만 살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저도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연애라는 게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을 졸라서 소개팅 자리도 나가보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별로였는데 몇 번 해보니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3번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긴 것도 멀끔하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딱 한 가지 고집이 조금 센 것 같았지만 그거야 뭐 저도 똥꼬집이니까 쌤쌤이다 싶었죠. 마음이 잘 맞아 연애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양가에서는 반대도 딱히 없었고 시어머니 또한 시집살이는 딱히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정이 본인들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저한테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 며느리 하면서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나 다름없지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평생 잘해주면서 살아야 나중에 효도도 받고 그러겠지. 참나 엄마, 나는 안 보이고 며느리만 보여? 어떻게 된 게 우리 부모님도 마누라 가족 같고 처갓집도 다 마누라 편만 들고 나는 부모 없이 결혼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입을 삐죽이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고 있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우리가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혹시 문제가 있나 검사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남편한테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솔직히 제 문제가 아니면 남편 문제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문제 없다면서 비뇨기과에 가는 것을 미루고 또 미뤘죠. 아이는 생기지 않지 우리 엄마는 닥달을 하지. 시댁에서도 은근히 아이를 기다려온 눈치지. 보다 못한 우리 엄마가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딸은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다 받아서 몸에 문제 없다는 소견 받아왔는데 사위는 왜 병원 한 번을 안 가?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사위한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시험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우리 남편의 자존심을 그렇게 긁었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있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비뇨기과 가서 검사해보라고 말을 했을 땐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우리 엄마가 그 소리 했다고 자존심이 상하네 어쩌네. 근데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저한테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처가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올 수 있는 거니? 네가 뭐라고 흉이라도 본 거 아니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아주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우리 집안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뭐야? 저는 시집살이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댁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점점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생겼으면 하는 아이는 안 생기고 양가 분위기는 나빠지고만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 엄마가 계속 어지럽다고 위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가끔 오한도 들고 머리도 아프고 울렁거린다고. 아무래도 큰 병인 것 같다고요. 엄마, 큰 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동네 병원부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엄마 정기검진 같은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검사해보자. 엄마 말대로 큰 병이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고 1박 2일 동안 입원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는데 내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호자랑 같이 한번 방문을 해보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던지. 왜 보호자와 함께 방문을 하라고 했을까 걱정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수경 씨 수면 내시경 진행하셨잖아요. 위에서 이상한 게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악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위암이라는 이야기지요. 사이즈를 보니까 꽤 커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도 가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병원을 두세 군데 정도 가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 위에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증상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고 저는 그저 단순하게 위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위험 정도로 생각하고 검사를 하셨다가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할 건지 정해지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치료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라는 건 말이죠.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님께서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환자분도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잡으세요. 저는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남은 가족이라고는 슈퍼어머니인 우리 엄마 하나뿐인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신 마당에 엄마까지 가버리면 정말 저 혼자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가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으니까 눈물만 나더라고요.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위암은 완치율도 높은 암이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전이가 되어서 돌아가신 마당에 엄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저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엄마가 저를 다 위로해 주셨다니까요. 예, 은주야, 사람이 말이다. 갈 때가 되면 다 가는 법 아니겠니? 아직 내가 뭐 수술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전이가 된 것도 아니라는데 아니 뭘 그렇게 울고 앉아 있어. 누가 보면 말이다 내가 죽은 줄 알겠다.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만 청승 떨어.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쉽겠냐고요. 암이라는데 제가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울었더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서는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암이래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단순히 위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정기검진이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암이래 암. 사이즈가 너무 크대. 항암으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대. 우리 엄마 전이 되어서 온몸을 쓸 수 없게 되면 어떡해? 엄마까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뭐라고? 장모님이 암이라고? 아휴 세상에.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혹시 다른 병원에도 가봤어? 다른 병원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니래. 조직 검사 다 해봤는데 암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냥 다른 병원 가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국내에서도 꽤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예약 잡고 간 거니까 여기만큼 잘 보는 곳도 없을 거야. 나 그냥 하루라도 빨리 우리 엄마 치료하게 할래. 그래. 뭐든지 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법이니까 당신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으면 빨리 장모님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자. 아, 진짜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장모님이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장모님 아직 나이도 젊으시잖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위암이라는 게 생존율도 높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 너무 울지 마.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엄마,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 그냥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에 바로 병원에 전화 걸어서 1차 항암 예약 잡을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의지만 있으면, 또 엄마가 잘 먹고 힘만 잘 내면 암 그거 이기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우리 잘 버텨내자. 그래, 월요일에 바로 예약하자. 엄마도 네 말대로 힘내서 이겨낼 테니까 너무 울지 말고 말이야. 엄마랑 통화를 끝내고 속이 상한 마음에 또 한참 울고 있는데 집에 누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뭘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생전 반찬 한 번 싸온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머님, 이 반찬들은 다 뭐예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엄청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그이한테 시켜서 가지고 가라고 하시지. 뭐하러 밥은 우리 아들 시키니. 이건 네 거 아니다. 예, 얼른 옷 입어라. 사돈한테 가자. 네? 저희 엄마요?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는 왜요?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요? 사돈이 암이라며 위암.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전화해서 알려주더라. 내가 위에 좋다는 것들로 반찬도 해오고 보양식도 해왔다. 항암 치료 들어가면 이제부턴 잘 먹지 못하고 몸이 허해질 텐데. 지금이라도 기력 보충해야지. 얼른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엄마 생각해서 해준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반찬들 바리바리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우리 엄마 토요일 오후에 사돈까지 찾아오니까 황당해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더니만 쭉 훑어보시더니 차곡차곡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돈, 이거는요 위에 좋다는 것들로 끓인 물이니까 물 대신에 이거 드시고 차갑게보단 데워 먹는 게 좋은데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먹으라고 영집어서 넣은 능이 백숙이고 또 이거는 내가 약재 달여서 만들어 온 죽이야. 속이 더부룩하면 이걸 드세요. 아니, 뭘 이렇게 한 줌 가까이 들고 오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몹쓸 병에 걸려서 사돈까지 걱정시키고 말입니다. 이 감사함을 다 어찌 갚죠? 갚는다는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암 사이즈가 많이 커서 줄여서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의 말기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돈 장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질 테니까 그 사돈이 가지고 있다는 건물부터 우리 아들 명의로 얼른 바꿉시다. 저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었어요. 아니, 암에 걸려서 누구보다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데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음식들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거잖아요.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건물을 왜 우리 남편한테 줘요? 우리 엄마한테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하니 있는데 왜 그걸 남편한테 주냐고요?
아니 원래 장래 제일 앞머리에 서는 게 누구냐? 아들 아니냐 아들. 근데 사돈이 아들이 없으니 사위가 영정사진 들고 다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사돈 아들이 할 일 대신하는데 당연히 건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이 그동안 네 명의로 된 집에서 살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 팍팍 죽어서 살았니? 우리 아들도 이제 네 앞에서 기 좀 살려서 살아보자. 아니 그걸 왜 우리 엄마 건물을 탐내면서 살려야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수술해보자고 했지 시한부 선고한 적 없는데 어떻게 건물부터 내놓으라고 무서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마 그런 거 탐내려고 이 반찬들 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해왔겠니?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장 가서 장 보고 한 이유가 뭔데? 그동안 너 임신 못한 것도 죄다 우리 아들 탓했지. 집이 네 명의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들이 찍소리 한 번을 못했다 아니니? 아주 그냥. 아 이제 사돈까지 사라지면 고아가 되려니 무슨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사돈 그거 알죠? 딸은 제사 못 지내. 아니 사위가 지내야지. 사위가 알아서 장례 다 치러지고 제사까지 곱게 다 들어줄 테니까 건물이나 내놔요. 자고로 집안에 기둥이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근데 그 순간 운명처럼 우리 엄마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엄마가 가열된 분위기 속에서 한 템포 쉬어가자는 식으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잠시만요 하고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까 전화기 소리를 엄청 크게 키워두셨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말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 여기 병원인데요. 이수경님 맞으시죠? 아, 저희가 글쎄 아주 큰 실수를 했지 뭡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경님이랑 같은 나이에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진료 차트를 헷갈렸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경 씨께서는 위암이 아니시고 단순 위염이십니다. 저희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약도 당겨드릴 거고요. 약만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엄마가요 위암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정적이 온 집안에 흐르더라고요. 정말 만화 영화에만 보던 까마귀 떼가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암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워하고 말이에요. 아니 위암이 아니라니 정말 너무 잘 됐네요 사돈. 아우 제가 했던 말은 그냥 잊어주세요. 제가 너무 섣불리 행동을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없던 일을 합시다. 아니 시어머니가 이미 뱉은 말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얼굴에 난감하다는 네 글자가 딱 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시고는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 저한테 기가 팍 죽어서 살고 있었다고요? 제가 언제 집해온 유세를 떨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내가 오해한 거잖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아 장례 치를 때 사위가 앞장서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어머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병원 한번 안 가보는 이 사람. 저도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그 뒤로 뭐 남편 질질 끌고 비뇨기과에 갔고 남편이 부정사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또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시댁도 갑자기 아이가 필수는 아니라면서 말 바꿨지만요.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다고 너랑 이혼할 거라고 못 박았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이랑 미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포기를 해야 해요? 그냥 이 사람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네요.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그간 쌓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린다고? 나는 이혼 못 해줘.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미 시댁의 양면성도 봤잖아요. 저는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걸었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죠. 우리 시어머니 저를 놓쳤다고 졸도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너 정말 내가 졸도하는 꼴이라도 봐야 이혼 소송을 멈추겠니?
아,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아, 내 유입이 방정이라고. 제발 잘못했다. 우리 아들 이혼나면 어떻게 만드니? 아우,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야. 하지만 이미 떠난 버스 아니겠어요? 저야말로 꿀릴 거 하나 없었죠. 집도 있고 우리 엄마 건물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놈이랑 계속 살겠어요? 배신감 느낀 건 바로 저 아니겠냐고요. 저는 불도저 같은 엄마의 성격을 이어받아 빌고 비는 시댁을 무시하고는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 딱히 결과 나온 것도 없고 진행 과정도 지지부진한데 제대로 단판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망언을 했고 하필 또 그 타이밍에 병원에서 엄마의 병이 암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돌아가신 아빠가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도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지만 신기한 경험을 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